새벽 4시입니다. 저는 지금 택배 상하차장에 서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 명함에는 교육청 사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연금 150만 원.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페 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말했습니다.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제 30년을 무너뜨릴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0년을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28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청 총무과에 배치됐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성실함이 전부야. 저는 그 말을 평생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산 서류를 정리하고 물품 관리 대장을 작성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결제를 올렸고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시행했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10년을 근무하니 주임으로 승진했고 다시 10년을 버티니 계장이 됐습니다. 45살에는 사무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책상 위 명패에는 교육청 총무과 사무관이라고 새겨졌습니다. 그 명패를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잘못 집행한 적도 없었고 민원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믿었고 상사들은 저를 인정했습니다. 5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교육청 직원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과장님부터 신입 직원까지 3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들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무관님 힘내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을 한 곳에서 일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62살 정년퇴직 날이 왔습니다. 송별식에서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무관님처럼 모범적으로 근무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3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연금은 매달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30년을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62살은 쉬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육청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관님 요즘 뭐 하세요?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어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후배가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 가맹 담당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카페 많이 하십니다. 특히 공무원 출신은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률이 높아요. 화면에는 깔끔한 수익 시뮬레이션이 떠 있었습니다. 일매출 140만 원 기준으로 원가율 30%, 인건비 20%, 임대료와 관리비 15%를 빼면 월 35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예산 서류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 표를 보는 순간 이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형 브랜드입니다. 대학가 상권에 입점하시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요. 본사에서 인테리어 설계부터 메뉴 개발, 직원 교육까지 다 지원합니다. 사무관님은 그냥 관리만 하시면 돼요. 관리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30년을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예산 관리, 물품 관리, 직원 관리.
그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카페도 결국 관리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 일주일 동안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 사례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퇴직 후 카페 창업으로 월 500번은 60대 사장님 이야기. 공무원 출신이 만든 시스템 카페 성공기. 그런 영상들이 제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따져봐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권리금 2억 5천만 원, 인테리어와 집기 5천만 원, 가맹비 2천만 원, 초기 투자금 3억 2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월 350만 원씩 벌면 1년이면 투자금 절반을 회수합니다. 치킨집이나 분식집처럼 영세한 자영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시스템이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아. 본사에서 다 계산해 놓은 거야. 나는 그냥 관리만 하면 돼. 연금에다 월 350만 원 더하면 500만 원이야. 아내는 불안해했지만 제 확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카페 하나 할 거야. 걱정 마. 본사 시스템이 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쉬세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30년을 일했습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안전합니다. 그렇게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픈 첫날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오픈 행사를 도와줬고 근처 대학생들이 호기심에 들어왔습니다. 일매출이 1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시스템이 있는 프랜차이즈는 다르구나.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습니다. 시급은 본사 권장대로 10,000원을 줬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맡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제 역할은 관리였습니다. 재고를 확인하고 매출을 정리하는 일. 딱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다른 카페에서 시급 13,000원 준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본사 매뉴얼에는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카페들은 다 13,000원 이상 준대요. 본사 시뮬레이션은 시급 10,000원 기준이었습니다. 13,000원을 주면 인건비가 30%나 올라갑니다.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하게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지만 이틀 만에 또 그만두었습니다. 여기 너무 바빠요. 혼자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청소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데우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앉아서 일했는데 카페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 9시에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면 10시가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출이었습니다. 첫 달은 110만 원이 나왔지만 둘째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0만 원, 80만 원. 본사 시뮬레이션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대학가 상권이라고 했는데 유동인구가 적었고 이미 카페가 너무 많았습니다.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너무 낮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초반에는 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자리가 잡히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오픈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제 카페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새 카페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지만 규모가 큰 브랜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모든 음료를 2,000원에 팔았습니다. 제 카페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날 매출이 5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카페가 반대편 골목에 생겼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지만
인테리어가 감각적이었고 인스타그램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본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주변에 경쟁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사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사무관님 프로모션 하세요. 이벤트 메뉴 만들고 전단지 돌리세요. 하지만 전단지 인쇄비는 자부담이었습니다. 이벤트 메뉴 원가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본사는 시스템만 제공할 뿐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주 몫이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들여 전단지를 만들고 돌렸습니다.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틀 정도 손님이 조금 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고정 지출은 변함없이 나갔습니다. 월세 300만 원, 관리비 50만 원, 대출 이자 6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원재료비 150만 원, 매달 최소 750만 원은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가율을 30%로 잡아도 순이익은 4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고정비를 빼고 나면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적자였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요? 돈은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초반이라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일주일에 사나흘은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몸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그날 매출이 사라집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무릎에는 보호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평일 매출이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본사 시뮬레이션에는 방학 기간 매출 하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본사가 보여준 숫자는 최상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없고 인건비가 통제되고 매출이 일정할 때만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픈 10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카페로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안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자동이체가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자 납부 부탁드립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카페를 열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5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2만 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갈게요.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혼자 남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50만 원. 다음 달 월세 30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건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월세 좀 늦춰주실 수 있을까요? 건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그만두셔야죠. 다음 날 아침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는 본사, 은행, 건물주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카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날 저는 포기했습니다. 위약금 3천만 원을 본사에 냈습니다. 권리금은 5천만 원의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팔렸습니다. 인테리어비 5천만 원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대출 1억 5천만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중에 제 손에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이 4천만 원 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합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법니다. 여기에 연금 150만 원을 합치면 350만 원입니다. 새벽 4시쯤 되면 택배 차량이 도착합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박스를 나릅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65살 새벽 노동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립니다. 아무도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걸 모릅니다.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직 친정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명절 때 한 번 얼굴을 비춥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묻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용돈을 놓고 갑니다. 50만 원. 저는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들은 그냥 두고 갑니다. 제가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함에 붙어있던 교육청 사무관이라는 직함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그 허전함을 메우고 싶었던 겁니다. 본사 담당자가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을 때 제 귀가 솔깃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나는 관리자야. 노동자가 아니야. 그 자존심이 3억 2천만 원짜리 환상을 샀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관리만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숫자입니다. 경쟁자가 없고 인건비가 통제되고 매출이 일정할 때만 맞는 계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놓친 건 제 몸이었습니다. 62살 몸으로 하루 15시간 서서 일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제 허리를 망가뜨렸고 제 무릎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여주는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건 최상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환상입니다. 관리만 하면 된다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자영업에서 관리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몸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60이 넘은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사장이라는 호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택배 상하차장 구석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곧 트럭이 도착할 겁니다. 저는 일어나 박스를 나를 겁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합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